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 아시아 문화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1일차 행사 진행을 맡은 이야기 연 대표 정서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뜻깊은 행사의 진행자로 함께 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이고요. 또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작년과 작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포럼을 진행했었는데요. 3년 만에 현장에서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현재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행사 취지에 맞게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집과 인쇄물 모두 친환경 용지로 제작되었다는 점 안내해 드립니다. 아시아 문화 포럼은 2006년 제1회를 시작으로 어느덧 16번째를 맞이했습니다. 그간 수많은 국내외 석각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동시대 아시아 문화적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담론의 발산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2022 아시아 문화 포럼 올해의 주제는 다시 지속 가능 발전과 문화입니다. 예전부터 사용했지만 최근에 더욱더 많이 쓰고 있는 용어죠. 지속 가능 발전이란 용어는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의 보고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용됩니다.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는 정의인데요. 이후 국제사회는 1992년 리우회의, 그리고 2000년 유엔 새천년 정상회의, 2002년 지속가능 발전 세계 정상회의, 2012년 리우 플러스 20 정상회의를 거쳐 2015년에는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2030 지속 가능 발전 의제 SDGs라고 하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채택하고 다가오는 2030년까지 이를 이행하기로 결의합니다. SDGs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후변화, 도시위기, 환경, 경제 문제 등 많은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 분야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직접적이고 공식적으로 다룬 행사 또한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아시아 문화 포럼에서 지속가능 발전과 문화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인간의 다양한 활동의 결과로 인해 발생한 여러 문제에 대한 문화적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화 다양성과 문화적 권리 등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고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순서를 잠시 안내해 드릴까요? 오전 프로그램은 기관장님들의 축사와 개회사 그리고 축하 공연, 특별 강연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후에는 세션 1, 문화를 통한 도시 문제 해결, 그리고 세션 두 번째에서는 문화 다양성과 문화적 권리, 그리고 마지막 아시아 문화 포럼 선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행사를 준비해 주신 기관장님들의 인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먼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님께서 시 일정으로 인해서 오늘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셨는데요. 매우 아쉬워하시면서 대신 환영사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장 강기정입니다.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광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광주는 전당이 있어 문화의 심장, 문화의 엔진이 되었고 여동치는 도시로 탈바꿈 중입니다. 여러분께서 광주의 멋진 문화가 아시아로, 또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가 광주로 오게 되는 주체가 되어 주십시오.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광주의 문화를 더욱 알리면서
아시아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광주, 그래서 문화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시아 문화 포럼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아시아 문화 포럼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멀리서 참석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님의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총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한경구입니다.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 광주에서 2022년 아시아 문화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가 다시 지속가능 발전과 문화라는 이야기를 듣고 무척 반가웠습니다. 사실은 어제도 하루 종일 저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한국경제신문 또 한국공학교육학회와 더불어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제 우리 SDG라고 그러죠. 그것을 어떻게 이제 실현할 것인가. 반기문 총장님 모시고 5개 분과로 나눠서 하루 종일 열띤 토론을 하고 내려온 참입니다. 유네스코는 도시들이 가진 문화적 잠재력과 다양성, 창의성 등을 활용하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 마감 기한이 2030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의 이러한 관심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적절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흔히 먹고 사는 문제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생각이 과거에는 지배적이었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 한가한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우아하고 고상하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문화는 저희 같은 문화 인류학자들이 볼 때 삶의 모든 그 차원을, 측면을 가리키는 것이고 삶의 양식 그 자체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대개 1982년 멕시코 시티에서 열렸던 몬디아 컬트 회의에서 유네스코가 처음으로 문화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불과 2주 전에 멕시코 시티에서 다시 2022 몬디아 컬트 회의가 열렸는데 모두들 참석자들이 40년 전을 되살리면서 그때 우리가 했던 얘기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이런 창의사도 문화사업이 발전을 했고, 여기서 창출되는 이런 경제적 가치라는 것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것이 됐고, 또 그동안의 인권 개념, 평화 개념, 문화 개념이 점점 발전하면서 정말 이 발전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다시 한번 확인됐던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광주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역사적으로 민주화, 인권 정치인이 살아 숨쉬는 도시고, 뭐 남종화, 남도소리, 남도 음식 등 남도 문화의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광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로서 새로운 기술과 문화의 융합을 앞장서서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씨앗들이 또 자원들이 지속가능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의 연결에 지속 가능성이 배태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과 지역의 예술가, 기획자, 또 광주시 관계자들의 열린 소통과 협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 그리고 노력이 담겨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포럼에서 문화가 가진 잠재력이 지속가능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활기차고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2022년 아시아 문화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화는 삶의 모든 차원이고 그리고 삶의 양식 그 자체다라는 말씀이 특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 이번 포럼은 아시아 문화 전당 측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이강현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장님의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이강현입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2022 아시아문화포럼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시가 힘을 모아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포럼을 준비해 주신 광주문화재단을 비롯해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시아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은 광주를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가 자유롭게 교류하고 소통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국가적 문화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위한 핵심 거점기관으로 전당이 2015년 11월 개관하였고 올해 1월 통합전당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지금의 전당은 공연, 전시, 연구, 교육부터 전당의 인프라 제공까지 명실공히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역할을 두루 수행하면서 세계 수준의 아시아 동시대 문화예술 선도기관으로 다시 힘차게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2022 아시아 문화주간에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다시 지속가능 발전과 문화라는 주제로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한 문화 영역에서의 역할과 해법을 찾기 위한 열띤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시아 시대 여러분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와 ACC의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포럼이 문화적 교류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또 다른 협력의 기회로 다시 마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행사가 어찌 보면 행사 자체도 이번 행사 이례적인 행사가 아니고 또 앞으로 문화적 교류를 위한 또 다른 협력의 기회로 지속 가능한 그런 가능성 그리고 잠재적인 어떤 가치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본 행사를 주관한 기관이시죠. 광주문화재단 황풍년 대표이사님의 개회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황풍년입니다. 2006년 시작한 아시아문화포럼이 올해로 어느덧 16회를 맞이했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멀리서 참석해 주신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님, 그리고 이강현 아시아문화전당장님, 그리고 특별 강연을 해주실 정수복 작가님을 비롯한 포럼 참가자분들과 또 내빈 여러분, 또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전 세계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행하기로 결의합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17개 목표로 제시했지만 직접적으로 문화 영역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문화를 통한 도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문화 다양성과 문화적 권리를 생각해보며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한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아가서 SDG의 18번째 의제로 문화 영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포럼이 현재 이슈를 진단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우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일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성찰의 장에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2 아시아 문화 포럼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특별한 사전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하모니카 좋아하시나요?
네, 이렇게 손바닥 한 뼘 정도 되는 하모니카 하나로 대중음악계의 스타가 되신 입지전적인 연주자십니다. 한국에서 하모니카의 지위는 이분 이전과 그리고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 재즈 크로스오버 부문 수상, 그리고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대통령 표창, 그리고 한국인 최초로 독일 호너 아티스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모니카 연주자 전재덕님 그리고 한웅원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소개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모니카 연주자 전재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런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제가 또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공연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떤 음악을 골라야 할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신나도 좀 그럴 것 같고 너무 슬퍼도 그럴 것 같은데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가을이 되면 제 음반에도 있기도 하지만 자꾸 생각이 나는 그런 음악 중에 한 곡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연주를 했고요. 첫 곡으로는 오솔레 미오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제가 빨리 가야 그 다음 행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마지막 곡을 연주해드리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스팅이 노래했던 잉글리시맨 인 뉴욕을 연주해드릴 건데요. 네. 우리 피아노를 연주해주고 계시는 우리 피아노의 한웅원 씨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잉글리시맨 인 뉴욕 연주해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모니카 연주자 전재덕님 그리고 피아노의 한웅원님이셨습니다. 저희의 무대를 아시아의 경계를 넘어 뉴욕까지 확장시켜 주신 멋진 무대였습니다. 열정적인 연주를 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시아 문화 포럼 1일차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특별 강연을 해주실 정수복 작가님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수복 작가님은 풍성한 연구와 저술을 남기고 계시는 사회학자이시자 작가이시고요. KBS 정수복의 세상 읽기, CBS 라디오 시사자키 등을 진행한 방송인이기시도 합니다. 파리에서는 파리 사회과학 고등연구원 개건 교수를 역임하셨고요. 시민운동과 환경운동에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수복 작가님의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수복입니다. 제 강연 시작하기 전에 하모니카 연주를 들었는데 문화 행사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울려주는 방식으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우리의 머리를 또 맑게 해주는 방식으로 끝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소개할 때나 다른 분이 소개할 때 사회학자이다 작가라고 소개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학자죠. 사회학 박사하고 사회학 책도 많이 썼고 그렇지만은 제가 2002년에서 2012년까지 파리에 있으면서 좀 작가가 돼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파리의 모든 골목을 다 걸어다니고 파리의 모든 공원을 다 들어가 보고 파리의 모든 뮤지엄 박물관이나 미술관 다 들어가 보고 도대체 프랑스라는 나라가 문화의 예술의 나라라는데 이게 어떻게 생긴 나라인지를 한번 몸으로 느껴보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바탕으로 파리를 생각한다는 책을 썼고 그다음에 파리의 장소들이라는 책을 썼고 그래서 그 책들이 저는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한국의 작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작가들의 작가라고 그렇게 출판사 편집인이 얘기를 했고요. 제가 작가라고 그러는 거는 글을 좀 마음에 와닿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학자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쾌한 의식을 좀 심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어떻게 되면 모순되는 것 같지만 저는 작가이되 사회학자처럼 생각해서 좀 명확한 글을 써야 되겠다 그런 거고 또 사회학자이되 그 건조하고 차가운 글이 아니라 마음에 와닿는 따뜻한 글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작가이자 사회학자 이렇게 사회학자이다 작가. 그렇지만 제가 사회학이라는 거를 훨씬 더 오래 해왔기 때문에 사회학자를 앞에다 놓고 슬래시 작가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쉼표 찍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서 소개할 때. 근데 저는 슬래시 빗금을 쓰는 이유는 사회학자와 작가 사이에 삼투 현상이 일어나서 항상 오고 간다. 사회학자 끝나고 작가가 아니라 사회학자이되 작가로서 글을 쓰고 작가 이제 사회학자처럼 생각한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제 속에 좀 보충 설명하면 그런 것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건 저한테는 굉장한 영광이고 또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얘기할 때 It's my honor and great privilege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 똑같은 그런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까닭을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이메일을 받았는데 그 이메일에 전남대학교 문화대학원의 이무영 교수님이랑 몇 분들이 추천을 해서 오게 됐다고 그랬는데 이분들도 제가 모르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이무영 선생님 얘기 보니까 제 책을 읽고 파리에 걸어다니는 얘기, 문화 얘기들을 많이 듣고 많은 영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오늘 여기에 오게 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어제 제가 왔습니다. 어제 와서
저녁 때 이 아시아 문화전당이라는 게 큰 것이 생겼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 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서울에서 들어서 도청 부근에 뭐 크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어제 도착하자마자 호텔에 짐을 풀고 여기 나와서 한 바퀴를 쭉 돌아봤습니다. 작가들이나 영화인들이 플래시백이라는 걸 그런 기법을 쓰는데 현재인인데 과거의 어떤 장면이 확 떠오르는 거 그런 걸 제가 경험했거든요. 1982년에 이제 유엔에서 지속 가능한 환경 문제를 이제 문제 삼기 시작했던 해인데 1982년은 제가 그 파리에 처음 유학 갔던 해입니다. 82년에서 87년까지 제가 공부를 하고 88년까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 2011년까지 2001년까지 여기서 뭐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책도 내고 연구도 하고 사회학자이자 시민운동가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하다가 2002년에서 2011년까지 또 파리에 가서 10년 동안 있다 왔거든요. 근데 82년 제가 젊은 나이에 파리에 갔을 때 처음 가서 놀란 장소가 상트르 뽕피두 센터라고 이제 영어로 그렇게 부르는데 거기 가봤는데 거기에 갑자기 고색 창연한 파리의 그 돌로 된 오스만식 건물들 사이에 아주 뭐 붉은색, 노란색, 푸른색 이런 현대식 건물에다가 외벽이 그 기관 안에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그 설비들이 밖으로 나와 있는 그런 거예요. 굉장히 장난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창조적이기도 한 그런 건물을 보고 야 굉장하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공연장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또 그 전시실도 있고 다양한 시민들의 휴식 시설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82년에 그게 떠올랐고요. 여기 아시아 문화전당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두 번째는 2002년에 파리에 갔을 때 30년 후에 다시 갔을 때 파리 센강 옆에 13구에 파리 프랑스 국립중앙도서관이 새로 건립됐습니다. 거기는 그 센강변에 있는데 굉장히 높이 이렇게 걸어 올라가게 계단으로 돼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 이 아시아 전당처럼 가운데가 푹 파여 있습니다. 이렇게 땅이 푹 파가지고 가운데 안정문을 만들어 놓고 네 군데에다가 이렇게 큰 유리 탑을 쌓아 올라가지고 굉장히 거대한 책의 그 전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 보고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다. 말하자면 또 그것도 책이 이렇게 갈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네 군데 이렇게 펴여 있는 네 권의 책이 펼쳐져서 서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는 센강이 흐르고 시몬드 보바르 다리라는 게 차는 다니지 않고 사람들만 걸어 다니는 그런 육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딱 걸어 다니면서 아시아 문화전당을 다니면서 뽕피두 센터도 생각났지만은 국립중앙도서관 두 개가 겹쳐져서 생각이 저한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장소를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중요한 그 주제들과 중요한 그 분들을 모셔서 아시아의 진짜 명실공히 문화전당을 만들 수 있는 기본이 마련된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에는 한 30년 전에 시민운동, 환경운동할 때 와서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몰랐는데 그런 걸 굉장히 실감을 하게 됐고요. 호텔에서 광주를 소개하는 브로셔들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 한경구 유네스코 사무총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유네스코 지정 3관왕이라고 그러네요. 이 광주가. 그래서 민주화운동 기념 성지고 여기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디어 크리에이티브 아트의 센터고 세 번째 무등산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주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아시아의 그 중심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뭐 유일한 중심은 아니더라도 광주 비엔날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화 행사 그 문화적 자원들, 전통적인 문화 자원, 현대적인 문화적 능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광주가 커다란 문화의 중심지로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자, 그러는 서론 시작이 너무 길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제목은 다시 지속가능 개발, 지속가능 발전이라고도 그러고 개발이라고도 우리가 부르죠. 디벨롭먼트를 발전 개발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부제로 조화로운 삶을 위한 문화적 길찾기. 그래서 이 제목만 받고 저한테는 아무런 어떤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가 없어서
제가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걸 가지고는 환경을 얘기해야 되겠다. 문화라는 거의 중요성을 얘기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한번 그 원고를 준비해 봤습니다. 근데 오늘 뭐 대체적으로 요즘 추세는 PPT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빨리빨리 전달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뭐 그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인데, 저는 PPT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을 여태까지 취해왔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그 휴대폰 화면이라든지 컴퓨터 화면, 또 영화관 화면을 통해서 화면에 우리 시선을 많이 뺏기고, 또 3년 동안 코로나19 사태로 그 비대면 관계를 많이 해왔는데, 지금 대면 관계에서 또 PPT를 쓴다는 것은 그 여러분들의 시선을 기계 작용이 내게 하는 그 화면에 뺏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빛이 지금 굉장히 반짝반짝합니다. 광주의 빛거울이라서 그런지 더 반짝반짝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 광주의 저기 문화 관련 단체장님들, 또 문화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일하는 분들, 또 문화예술 자체에 또 종사하는 분들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면 관계에서 얘기를 나누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그 조금 전에 그 공연에서 처음 시작은 굉장히 기쁘게 시작했습니다. 오솔레미오. 그다음에 이제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그건 약간 이렇게 가라앉는 그런 분위기였고, 세 번째 뭐 잉글리시맨 뉴욕은 이제 그 두 개를 합쳐서 종합한 그런 방식으로 저는 구성을 했다고 보는데, 저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처음에는 이 환경 문제 하면은 여기 다시자가 붙었는데, 다시자가 붙은 이유는 오랫동안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왔다. 너무 많이 얘기해왔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 그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라는 거는. 그래서 환경 문제의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문제에 대한 입장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항상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근본주의적인 입장이고 하나는 현실주의적인 입장이죠. 근본주의적인 입장은 산업문명, 서구에서 출발한 산업문명 자체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불평등을 자아내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불협화음을 자아내서 사회적으로도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 같이 살 수 없는, 화해할 수 없는, 그래서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인간의 삶까지도 파괴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기반해서 자원을 활용해서 인간의 욕구와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이 그 현대 문명, 서구에서 출발한 현대 물질 문명 자체를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참 거창한 문제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그 질문이 나오죠. 그럼 지금 우리가 경제 성장해야 되고 실업 문제 해결해야 되고 뭐 대학 가야 되고 직장 가져야 되고 그러는데, 경제 성장 안 되면은 실업 문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해결하자. 그러면 환경 기술을 개발해서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고 환경 정책들을 개발해서 좋은 정책을 가지고 현실 문제들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자. 이런 게 이제 현실주의적인 것이고, 그 대표적인 그 사람들이 이제 누구예요? 저기 이름을 갑자기 잊어버릴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자꾸 빼먹는데요. 잘 안 나오네요. 찾으려 보니까. 아무튼 지나가고. 그래서 이런 그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명 전환을 꿈꾸되 그걸 지향하되 현실주의적인 정책을 펴야 되겠다. 그래서 제 입장을 근본적 현실주의라고 이제 입장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제 비슷한 두 가지 입장이 있죠. 항상
환경 문제 다 해결돼. 조금만 기다려봐. 점점점 해결되는 낙관주의자들이 있고, 이 환경 문제 점점점점 악화돼서 결국 100년 내에 인류 끝나. 인류세라는 말도 나왔어. 이런 비관주의가 있죠. 여기서도 저는 역시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는 되지 않는다. 옵티미스틱 하면서도 패시미스트하고, 패시미스틱 하면 옵티미스틱 해야 되는데, 현상 상황 파악은, 상황에 대한 진단은 비관주의적으로 해야죠. 지금 심각하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낙관주의적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근본적 현실주의와 비관적 낙관주의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이 지속가능 발전 문제를 우리가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일단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보험 선생님이나 또 우리 여기 앞에 나와서 얘기해 주신 몇 분 선생님들께서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것들 굉장히 17가지로 되어 있는데 18번째에 문화를 넣어야 된다. 문화 다양성이나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저도 참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근데 그 17가지 쭉 제가 정리해 보면은 대부분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이 기아의 문제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 되고, 건강 문제 해결해야 되고, 보건 문제 해결해야 되고, 교육 문제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가운데 딱 알박이로 들어가 있는 게 지속적인 경제 성장, 기초적인 인프라스트럭처 마련, 이런 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0번째가 사회적 불평등 해소, 국가 간 국내에서의 불평등 해소. 근데 1945년 미국 중심의 세계 체제, 냉전 체제를 거쳐서 미국 중심의 그 체제가 만들어진 지난 한 70년, 80년 동안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2가지가 있다면 뭘 들겠냐? 그럼 저는 사회학자로서 환경 문제의 심각성, 기후변화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생물종 다양성이나 이런 거 하나 하고, 45년 이후 우리나라는 그렇다, 아시아 국가는 그렇다 치지만 유럽의 경우에는 45년,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는 복지국가의 시대여서 불평등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이후 지금까지 한 40년 정도는 미국, 유럽 다 포함해서 불평등이 심화됐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건대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불평등의 심화, 이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해결해야 될 2가지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참 앞에서 말한 대로 현실주의적 근본주의적 현실주의 입장을 취해야 돼.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너무 우리 사회는 정치 위주의 사회에서 경제 위주로 사회로 바뀌어왔습니다. 근데 여기 문화라는 것도 항상 훌륭하신 분이지만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문화도 산업이다, 문화도 돈이 돼야 문화지, 돈이 안 되면 문화로서의 가치가 크게 크지 않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크게 퍼져가지고 경제를 위한 문화만 있지 문화를 위한 경제는 굉장히 약해진, 돈이 안 되면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인간이라는 거는 먹고 사는 문제, 일상의 문제를 넘어서서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동물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의미의 거미망, web of significance라고 그러는데, 의미의 거미망 위에 붙어 있을 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다른 동물들하고 다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자기의 삶과 세상과 자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우리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물론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자기의 주거지나 의식생활이 달라짐으로써 다른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외부에 나타나는 것이고,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미 있는 삶, 보람 있는 삶, 참 나중에 죽었을 때, 죽기 전에 그만하면 내가 참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잘 살았다 라고 생각하며 죽을, 그런 거를 추구하는 게 인간의 삶이죠. 동물은 거저 죽어갈 뿐이죠. 인간은 의미를 갖고 있는 삶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문화라는 것이 경제나 정치 현상의 부대물이나 부산물이나 그것을 위해서 수단화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자체가 독자적인 영역으로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문화적 전환, cultural turn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경제적 패러다임에서 움직였다면 경제 갑자기 저성장으로 가다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는 이런 게 좀 어렵기 때문에 갑자기 바꿀 수는 없지만은
경제를 어떻게 하면 환경위기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재조정할 수 있는가는 문제의식은 굉장히 강하게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경제 성장을 해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그 이외에 뭐가 있느냐는 이런 경제주의적인 물질주의적인 생각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그게 말하자면 문화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화적 전환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삶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기 위해서 뭐 철학, 역사학, 문학, 신학, 종교, 예술, 이런 돈이 안 되는 분야, 의미의 차원을 다루는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한 기회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죠. 학교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사회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그 문화와 접촉할 수, 인문학과 자연과 예술과 종교와 공연과 전시와 책과 이런 걸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는데 점점점 그런 것들이 화면으로 졸아들어가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인간다운 삶이 무엇이고 나는 인간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지 나다운 삶을 사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문화적 활동들이 많아져야 되겠죠. 그런 걸 통해서 문화적 전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잘 산다는 것을 얘기할 때 대부분 우리의 패러다임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수입이 많고 재산이 많아서 남한테 그럴듯하게 집도 크고 번듯하고 차도 크고 번듯하고 옷도 잘 입고 먹는 것도 잘 입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좀 자기 마음의 평화와 안정과 이렇게 풍만함, 그런 걸 누릴 수 있는 상태. 말하자면 무등산에 가서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고, 무등산에서 와서 그 광주 시내를 바라보고, 자기 집 앞 정원에서 벌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뭔가 자기도 자연 속의 일부이고 거기서 뭔가 뿌듯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수성, 그런 걸 가진, 그걸 저는 생태학적 감수성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이 지금 다 메말라 있거든요. 전부 취직 준비, 점수 따기, 어린아이 시절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전부 등수와 석차와 점수와 뭐 재산, 은행의 잔고의 수치와 이런 걸로 우리 삶이 점철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것에 저항하면서 어떤 의미 있는 삶과 자연과 더불어서 나도 자연의 일부이라는 걸 느끼면서 뭔가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능력, 문화적인 어떤 교양과 생태적인 감수성, 이런 걸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고 뭐 문화고 뭐고 다 경제적으로 무슨 활용이 되지 않으면 별로 의미 없어, 이렇게 되면은 영원히 메마르고 무의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적 전환과 더불어서 생태적 개종, 회심, 이컬로지컬 컨버전, 어떤 종교를 갖지 않았던 사람이 종교를 갖게 되는 걸 컨버전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눈에 콩깍지가 씌어져 있었는데 콩깍지가 떨어지면서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는 상황. 그래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개종이라고 말할 수 있고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런 생태학적 개종, 문화적 전환, 턴과 시프트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힘들다. 이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만, 이런 것이 말하자면 저는 기본적으로 미래, 우리가 최재천 교수도 그렇고 또 성장의 한계를 얘기한 로마 클럽도 그렇고 100년 이내에 이제 자원 고갈되고 인류라는 게 굉장히 위기에 처한다, 지구 자체가 위기에 처한다, 100년이라고 그러는데 또 유발 하라리는 300년이라고 그랬다는데 최재천 선생님은 100년이라고, 자기는 2세기 안에 끝난다 그러면 80년이죠. 80년 기다리고 있으면 그냥 끝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절체절명이다. 우리가 인류가 지금 사면초가다. 겉으로 이렇게 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타이탄을 타고 있어. 배가 점점 가라앉고 있어. 아니면 세월호라 그래도 좋아. 배가 점점 가라앉고 있어. 근데 거기서 조금 뭐 돈 좀 생겼다고 뭐 차 좀 타고 다니고 아파트 좋은 데 살고 뻐기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가라앉는데,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과연 이런 심각한 환경의식, 위기의식을 갖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여기 환경부 선생님도 저하고 같이 90년대 환경운동연합에서 환경운동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저는 한 2000년대까지 열심히 하다가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그 진지한 의식을 안 가져. 환경운동 한다고 하면 좋은 일 하십니다. 예, 뭐 이런 정도지, 뭐 관심을 안 갖고 뭐 한다는 게 쓰레기 배출 좀 줄이기, 뭐 이런 정도, 뭐 집에 한등 끄기, 요새는 그것도 안 해 별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많은 학자들, 환경운동가들이 지금이야말로 진짜 그 절체절명의 위기고 사면초가 상태라는 거. 그래서 프랑스 얘기 하나 한다면은 프랑스 대통령 요새 국무총리에 매일 나와서 하는 이 얘기가 소브리에테 에네르제틱, 이 전기 전력 우리가 좀 줄여야 된다, 소비 줄여야 된다. 소브리에테는 좀 침침한 거, 음침한 거 이런 거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환경 또 가스나 그 석유 공급이 러시아로부터 중단돼 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런 불필요한 그 상점에 윈도우에 불 켜놓는데 그런 거 줄이고, 불필요한 에스컬레이터 다 끄고, 가로등도 둘 중에 하나만 켜고, 집안에서도 다 소등하고 해서 최소한 10% 줄여보자 올겨울에, 그런 거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전략뿐이 아니라 우리 삶의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덜 쓰고도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쓰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영어로 하면은 the more the better. 한자어로 하면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뭐 오늘 아침에도 제가 호텔에서 뷔페 아침 식사를 했는데 많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게 아니죠. 자기에 알맞게 먹어야 되고 자기가 거기에 맞게 아침에 식사를 해야 되는 것처럼 많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반대되는 걸로 less but better.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조금 덜 같지만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less with more with less. 덜 같지만 더 좋게, 더 알맞게, 더 보람있고 의미있게 살 수 있다. 이런 식의 그 사고방식과 삶의 양식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인류세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상황은 50년대 전쟁 끝나고 일제강점기 식민시대 거치고 전쟁 끝나가면서 50년대까지 진짜 빈곤이라는 게 뭔지를 겪었습니다. 여기 60대 이상 70대 가까이 되신 몇 분 선생님들 계신데 저도 포함됩니다만은 그분들은 빈곤이 뭔지 가난이 뭔지 알아요. 근데 지금 여기 와 있는 분들 가운데 40대, 30대, 20대들의 경우는 빈곤 전혀 몰라요. 그냥 다 풍요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회는 60년대 이후 중단 없는 전진,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서 계속 지금까지 그냥 5, 60년을 뛰어왔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아직까지도 성장 위주의 멘탈리티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리에서 생활할 때와 서울에서 생활할 때 제가 그 비행기를 타보면은 제가 제주도에 가끔 내려가기 때문에 조그만 집을 하나 빌려서 제주도에 가서 집필 생활을 하는데 거기 내려갈 때 보면 비행기가 이제 그 제주공항에 내리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우두두두 다 일어나가지고 짐을 다 꺼내가지고 내리려고 준비를 쫙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비행기 내려도 3분, 4분 하고 하나 내릴 준비를 하나도 안 해요. 굉장히 그 시간에 그거는 그 KTX를 타도 마찬가지. 프랑스에서는 그 KTX 같은 걸 갖다가 다른 말로 부르는데 떼제베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우리가 바쁘고 경쟁적이고 빨리빨리 해야 되고 남보다 앞서야 되고 마음이 급해요. 이런 게 지금 5, 60년 동안 계속돼서 2세대, 3세대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경제성장 지속주의, 물질적 현세적 물질주의, 그다음에 가족적으로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되지 남은 필요 없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혈연, 지연, 학연 따져갖고 네트워킹 잘해가지고 출세해보자는 이런 연고주의, 또 국가가 나서서 다 해야지 우리들 인간인 개개인이 뭐를 해야 되는 이런 국가중심주의, 경제성장 강조하는 거 이런 것이 만연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들의 멘탈리티가 생태적인 감수성이나 문화적 전환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이제 고민을 해보다가 쓴 것이 제가 이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생각하고 사람들 만났을 때 혼자 있을 때 살아가는 방식, 이런 말하면 코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소셜 코드. 그 코드를 이제 저는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우리가 말을 할 때 문법 생각하지 않지만 주어, 수어, 동사 있고 어휘도 활용하고 말도 크게 했다 작게 했다 하고 이렇게 문법에 맞추어서 말을 하듯이 문화적 문법이라는 것은 세상은 이런 것이고 나는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를 지시해 주는 어떤 부호 체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Cultural Grammar of Korean 이런 그런 책을 제가 2007년에 써가지고 그 책은 상당히 또 사람들이 많이 호응을 해가지고 그의 출판문화 대상도 받고 그랬는데 그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자체가 생태학적 감수성이나 문화적 전환을 하기 굉장히 힘들게 돼 있다 그런 겁니다. 자연 친화적인 우리 뭐 남도의 정서라든지 뭐 이런 게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참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본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는 그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는 되지만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난다. 다수 사람이 그렇더라고. 우리가 거기에 절망할 것이 아니다. 소수인 나부터 좀 다르게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그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80년대 프랑스에 유학했을 때 저희 집사람이 사회심리학을 전공하고 저는 사회학을 공부했는데 제가 사회심리학 그 강의도 몇 번 같이 도강을 청강을 해보고 책도 좀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회심리학자들이 그 여태까지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들이 얘기한 건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따르고 대세를 따르고 복종하는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복종하느냐? 우리 대세 따라야 되잖아요. 중간 나서지 마. 중간에 가면 제일 안전해.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거야.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뭐 등대 독특한 거 하는 걸 우리가 못 견디거든요. 가운데 그냥 안전하게 가는 게 제일 좋다. 근데 실험을 해봤어요. 10명의 사람을 실험실에 넣어놓고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게 해놓고 9명한테는 일부러 짧은 거가 긴다 그러고 긴 거를 짧다고 이렇게 다 얘기하라고 미리 시켰어요. 그 마지막 한 명한테는 안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야 어떤 게 기냐 하니까 9명의 사람이 짧은 걸 가지고 길다고 저게 길지. 한 사람이 야 너희들 미친놈들 저게 기냐 이게 길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야 저게 너 눈이 어떻게 됐냐고 계속 얘기하니까 그 한 사람이 9사람이 짧은 걸 긴다고 해 동조를 해가지고 거기에 복종해버리고 말더라. 이런 연구가 나왔거든요. 근데 프랑스 심리학자 그 세어즈 모스코비치라는 사람은 반대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다수가 소수한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면 소수는 항상 소수 곁으로만 머물고 다수한테 영향을 못 미치느냐? 미칠 수가 있다. 어떤 때냐? 그런 걸 연구해 봤거든요. 연구해 보니까 소수하고 다수를 갈라놓고 소수한테 이제 지시를 해가지고 다수 의견하고 다르다는 걸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네 주장을 굽히지 말라. 그래서 계속 해보니까 소수 사람들이 다수한테 영향을 미칠 때가 오더라. 그럼 어떨 때 소수가 다수한테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소수 자기의 입장에 분명한 자기의 주장이 있어야 된다. 주장이 흐지부지한 사람들은 남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생태적 전환, 문화적 전환을 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야 너네들은 진짜 썩었어. 너네들은 도저히 상대할 사람이 못 돼서 나나 조용히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살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계속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 얘기도 들어주면서 그래도 이렇게 되지 않냐 자꾸 설득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수 사람들이 들어줍니까? 야 생태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자. 문화적 전환을 하자. 돈이 최고가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얘기를 계속 들어주면서 자기의 문화적인 턴, 생태학적인 감수성 이런 걸 계속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언젠가 조금씩 움직이다가 그 사람 중에 일부가 들어오다가 나중에는 결국 넘어가더라. 그런 사례를 뭐 역사적으로 실험적으로도 연구했지만 러시아가 이전에는 소련이었죠. 소련 체제가 무너질 때 지식인 한 사람, 사할로프라는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솔제니츠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소련 체제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나서서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가 점점점 퍼져서 지식인 사이로 퍼지고 관료들 사이로 퍼지고 군대로 퍼지고 일반 노동자들한테 퍼져가지고 그 만연한 불만이 됐기 때문에 고르바초프가 나와서 더 이상 체제를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전 지금의 푸틴도 마찬가지 그런 과정을 겪을 거라고 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벌써 나오고 있죠. 뭐 기자들, 지식인들이 지금 전쟁 잘못된 것이다 해서 지금 다 잡혀가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것들. 소수의 사람이 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주장, 생각을 분명하게 갖고 그런다고 절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다수한테 자기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사람들과 단절되지 않고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 소수가 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우리
전통적인 우리 조상들 가운데 생각한 분이 없을까 생각을 해본, 제가 책을 요새 쭉 읽다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한문을 조금 하지만 한자어는 좀 읽지만은 한문으로 된 문장은 읽지를 못하잖아요. 저도 한문을 다시 공부를 해야지. 근데 최근에 작년 몇 년 전에 그 민음사란 출판사에서 한국 산문선이라 그래서 원효에서부터 정인보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문으로 쓴 중요한 그 글들을 우리 한글로 번역해서 10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갖다 놓고 계속 보다가 조선시대로 들어와서 보니까 허균이라는 사람이 딱 나와요. 그 허균의 호민론이라는 게 우리말로 번역돼 있어요. 대충 그 내용은 알았지만 호민론이라는 걸 보니까 거기에 조선시대 백성을 3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학민, 조선시대 후기에 얼마나 그 학정이 심했습니까? 탄관오리들도 많고. 그래서 불만은 느끼는데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 체제에 복종하고 있는 사람들을 학민이라 그러고, 원민이라는 게 또 있었어요. 원민은 뭐 일을 다른 사람보다 분노가 쌓여가지고 언젠가는 뭔가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원민이고, 호민이라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창조적 소수처럼 일어나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거는 안 된다,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나오는 사람들, 그 호민이 나와야 된다니요. 호민이 나오면 그 다음에 원민이 거의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 학민이 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착취 체제가 끝날 수 있다, 이런 거를 한 걸 보고, 야, 제가 사회학을 했지만은 참 허균이라는 사람이 사회운동론을 갖다 이렇게 옛날 벌써 펼쳤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민, 그다음에 액티브 마이너리티,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결국 모든 변화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 그다음에 뭐 사회학자들, 경제학자들, 뭐 정치학자들 요새 뭐 양적 방법만 써서 퀀티터티브 메소드 써가지고 그런 것이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질적인 방법 이런 거는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리학자들 벌써 그 뉴턴의 그 기계론적 물리 넘어선 지는 벌써 오래됐습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상대성 원리에서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것이 지금은 나오고, 거기서 카오스 이론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물리학에서도. 저 유럽에서 나비가 날개를 치면 그게 날개짓이 또 파동을 일으켜서 계속해서 대서양을 건너가면 거기서는 폭풍이 된다. 그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수의 조그만 미세한 움직임이 파동을 일으켜서 점점 커지면 큰 폭풍이 된다. 이런 그 물리학의 이론들도 말하자면 사회심리학의 이론이나 허균의 호민론이나 다 마찬가지죠. 세상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그런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가지고, 그럼 나라도 한번 잘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다시 지속가능 개발 발전과 조화로운 삶, 문화적 삶 길찾기. 저는 프랑스에서 17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그 문화나 교양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너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사람한테 좀 뭐 조금이라도 좀 뭐 다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뭐 옛날에 너 시민운동도 하고 환경운동도 했다며, 그리고 뭐 문화, 교양, 책도 많이 읽고 뭐 책도 많이 쓰고 방송도 하고 그랬다며, 뭐 어떻게 달라 너는? 그 질문을 많이 저 혼자 저한테 자답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자료집에 보게 되면 앞에 제 사진도 나오고 앞에 쭉 소개 나오는데, 키워드도 몇 개 이렇게 적어달래요. 제 연구에 우리 문화재단 유수영 씨가 저한테 키워드 제가 연구한 거기다가 여러 쭉 썼는데, 거기다가 제가 개인주의 써놨거든요. 여러 개 중에 지식인, 개인주의, 도시, 뭐 환경 쭉 적어놨는데, 저는 프랑스에서 살아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제 성향, 가족적인 배경이나 성향 때문에 그런지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나 나름대로 고유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열망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생겨가지고 그런 게 계속이 됐어요. 한국 사회는 굉장히 집단주의적이고 그 단체를 강조하기 때문에 튀면 안 되고 그냥 집단의 규범에 순응하기를 원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의 경우에 칭찬하는 게 뭐냐 하면, 할머니가 조그만 여자 손녀를 데리고 옷가게에 가는데, 우리는 같으면 너 이거 어울리겠다 입으라 그러는데, 조그만 여자아이한테 한 7, 8살 된 애한테 너 뭐 입고 싶냐? 그럼 가서 할머니 나 이거 좋아. 그러면 할머니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 엘세 스켈베, 얘가 지가 뭐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 그렇게 주체성, 개인의 특성을 강조해주는 교육을 하거든요. 또 뭐 특별한 유태인들이, 저는 한국인하고 유태인하고의 문화를 비교하는 걸 책을 한 권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유태인 문화에서 특징은 뭐냐면 남이 안 하는 독특한 걸 하면 그거를 굉장히 장려해 준다는 거.
기업을 하거나 소설을 쓰거나 과학을 하거나 뭐 독특한 거 하려고 그러면 한국의 경우에 야 그것만 되지도 않아 그게 될 거라 다 이렇게 기를 죽이는데 유태인들은 그래? 특별하다. 잘해봐. 돈도 대주고 격려도 해주고 뭐 잘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술가도 나오고 기업가도 나오고 정치도 나오고 이게 나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저는 문화적인 전환에서 가장 첫 번째 제가 추구하는 거는 나 나름의 개인적으로 나다운 삶을 살자. 정수복은 정수복 닮은 삶을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말하자면 뭐 이기주의로서의 개인주의가 아니라 자기 이익만 챙기는 셀프 인트레스트를 챙기는 개인이 아니라 내 안에 세상에 태어날 때 또 내가 세상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상황이 나한테 준 자극과 좋은 자극, 나쁜 자극들을 다 합쳐서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나만의 삶을 살아야 돼 라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냐 처음에. 그런 게 제가 나름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좀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 너무 우리는 집단주의로 뭐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시끌벅적하게 살아왔는데 지난 5, 60년 동안 혼자 있으면 뭔가 쓸쓸한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식당에 가도 혼자서 밥 먹는 사람 거의 없죠. 다방, 카페도 가도 마찬가지. 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젊은이들에서는. 그런데 개인적인 그런 식사하는 사람들이나 혼자 사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비혼이라고도 그러고. 그래서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자. 그래서 함석헌 선생이라고 61년에 구태타 났을 때 데모하면서 경찰들이 앞에 막으면 내 이놈들 어디서 하면서 막 우렁차게 한복 입고 수염 기르고 나오던 그런 시인이자 종교인이 있었죠. 함석헌 선생이라고. 이분이 쓴 시를 제가 좋아하는데 그게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세상의 소리 들리지 않고 세상의 냄새 들어오지 않는 은밀한 골방을 그대는 가졌는가. 골방이 실제로 아파트에 조그만 뭐 구석방일 수도 있고 집안에 조그만 방일 수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골방이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이 침범할 수 없는 나만의 고유한 시간과 장소 그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말하자면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고 침묵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이런 성찰과 그 자기 점검의 시간들 그게 50년, 60년 지속된 한국 사회의 성장 위주의 개발 정책, 지속 가능한 무지막지한 성장주의, 돌진적 성장주의, 공격하는 성장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뭐 정부한테 그거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들 다 경제 살리겠다 그러지 무슨 생태적 전환, 문화적 이런 건 저 공약에 100번째, 200번째 내려가 있죠. 그거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뭐 SK에서 조금 뭐 한다고 그러지만 기업이 살기 위해서 뭐 ESG, 뭐 환경, 그다음에 뭐 사회적 책임, 그다음에 뭐 기업 내부의 지배 구조 이런 거 뭐 바꾼다 그러지만 기업이 생존할 수 있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지 그게 근본적인 건 안 되는 거죠. ESG라는 것도. 그러니까 저는 시민들에 의해서 그런 움직임들이 여러 군데 일어나고 그런 것이 자기가 속한 조직에 학교면 학교, 관공서면 관공서, 기업이면 기업, 군대면 군대, 뭐 병원이면 병원, 뭐 문화단체면 문화단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게 저렇게 사는 것도 참 여유 있고 여유만만하고 안분지족이고 뭐 마음의 평화가 있고 참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 남이 봤을 때 저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그러니까 다른 자기만의 색깔과 형태를 가진 삶의 방식들을 우리가 얼마나 창조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생태적 전환이나 문화적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하나의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10가지 제안을 해놨는데 요약하자면은 그런 자기만의 삶을 살고 자기만의 그 골방을 갖고 그 성찰하는 시간, 조용한 침묵하는 시간을 갖고 그래서 혼자 자기 나름대로 그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저 뒤에서 지금 2분 남았습니까? 2분 동안에 요약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자료에 다 나오니까 제가 오늘 강연하는 걸 들었으면 기본적인 제 정서라든지 제 생각 같은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료집에 제가 각주도 붙여놓고 아까 제가 그 이름 잊어버린 그 미국의 기업가 이름도 써놓고 다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나머지 시간은 제 말을 여기서 줄이고 한두 분 정도 혹시 질문할 수 있을 거 있으면 하시죠. 뭐 특별 강연이라고 그러지만 혼자 떠드는 것보다는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야죠. 한 2분 정도만
뭐 코멘트라든지 질문이라든지 뭐 별로 뭐 기분 안 좋았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뭐 그게 될 만한 소리냐 뭐든지. 예. 네, 저희 손 드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마이크 갖다 드리시죠. 저는 조선대학교 이승권 교수입니다. 막세이에서 공부했고요. 제가 그 선생님 책도 강의 시간에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 기조발제자를 정말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저쪽 이제 물론 공부를 쭉 하면서 지속 가능 발전하고 문화가 상당히 모순적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접목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느끼기 쉽지 않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파리에서 쭉 계셨다니까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잖아요. 아까 그 골방 같은 것은 저도 도시의 골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조금 실천적인 구체적인 접목점에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분 더 하시죠. 그다음에 몰아가지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여성 있으면 여성이 한번 해주시죠. 부탁드립니다. 유태인들 여기 앞에 손 드셨나? 유태인들의 경우에 학교 갈 때 너 학교 가 선생님 말 잘 들어 그 소리 안 하고 학교 가서 꼭 질문해. 그다음에 집에 오면 질문했어 무슨 질문했어 이렇게 한다면 유태인에 제가 관심이 많은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유태인처럼 되려면은 똑똑해지려면은 개성적인 삶을 살려면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주시죠. 예, 여기 앞에 선생님 저기 우리 재단 이사장님께서 예, 두 명을 쳐야 돼 제가 안 하니까 지금 그 기후 위기나 환경 문제의 시급성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단호한 어떤 뭔가가 있어야만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년이든 뭐 80년이든 가능한데 선생님의 제안이 특히 그 경제 성장과 개발의 어떤 그 반작용까지 가지 못한 아시아 나라들에 있어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좀 걱정스러웠어. 네. 예, 진짜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앞에다 좀 써놨는데 아시아 우리가 문화전당이니까 아시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아시아는 일본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국, 중국 넘어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저 인도에 이르기까지 지금 개발 붐입니다. 지금 성장 위주예요.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인도네시아도 왜 우리는 안 되냐, 베트남도 왜 우리는 안 되냐, 한국 잘 산다, 한국에 가서 배우자. 전부 한국 와서 무슨 다 개발주의 배워가고 기술 배워가는 거지 생태적인 감수성 배워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이 아시아 문화라는 것이 지금 과거의 전통 속에 스며들어 있었던 자연 친화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았던 문화인데 그것들이 전부 사라지고 성장 개발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는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문제가. 그리고 인류의 미래는 아시아에 달렸다. 아시아의 문화적 전환과 생태적 감수성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는 세계의 위기는 회복되기 어렵다. 일단 그렇게 진단할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기 선생님 주혜 선생님 말씀해 주신 그 질문에 답하자면 그럼 이게 지금 국제적으로는 유엔을 비롯해서 뭐 유럽 연합 각 지역마다 아세안도 있고 지역마다 나라별 조직으로 돼 있는데 국제 조직에서 규약을 만들어서 언제까지 지금 이런 방식으로 되고 있죠. 그냥 유럽과 미국은 중심으로 되고 있지 아시아는 그런 협약도 되고 있지가 않죠. 중국, 일본, 한국 무슨 뭐 환경 위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공동으로 대책 마련합니까? 황사 때문에 중국에서부터 뭐 공기 나쁜 거 오고 해양 오염되고 하지만 전혀 대화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역시 문화적 교류를 확대해야 된다. 한중일 간의 문화적 교류를 확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생태와 문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런 주제로 몇 년을 하면서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뭐 베트남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불러가지고 문화 생태 중심으로 네트워킹을 해서 그 사람들이 서로 연대해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환경부 앞에서도 한번 시위를 하고 우리가 또 가서 중국에 가서도 한번 하고 뭐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시작을 돼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프랑스 사람들의 경우에 굉장히 생태적인 우리보다 생태적인 의식을 갖고 있고 문화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게 삶에서 제가 이제 보는 걸 뭐냐면
제가 프랑스 문화를 좋아해서 문화 좋아하는 사람 프랑코필이라고 그러잖아요. 프랑코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또 오만하고 교만하고 화 잘 나고 이래서 제가 좀 그런 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프랑코필 크리틱, 비판적인 프랑스의 문화 애호자입니다. 저는 그런 걸 감안해, 프랑스 전적으로 무슨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감안해 주시게 된다면, 프랑스 사람들의 경우에 일상에서 굉장히 그 생태적인 그 감수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기본적으로 땅이 넓고 농업 국가라서 그런다고 저는 이제 일상적으로 생각해 보는데, 파리의 동네 조그만 공터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 조그만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예쁘게 가꿔요. 동네 사람들끼리 나와 가지고 같이 가꾸면서 얘기도 하고 그 마을 공동체가 저절로 형성되거든요. 그런 동네 도시 텃밭 가꾸기 운동 같은 거 우리도 해보면은 처음에 몇 년 하다가 나중에 다 시들시들 없어져 버리고, 파리 유네스코 그 옥상에다가도 옥상 정원 만들었어요. 건물마다 옥상 정원 만들어 거기서 휴식도 취하고 식물하고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몇 년 하다가 다 폐허돼 버리고 하지도 않아요. 말하자면 고층 건물에다 한 것들. 그러니까 이런 감수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의 경우에 또 다른 특징이 뭐 있냐면, 다 대도시에 살지만은 고향에 자기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 몇 세대 살아오던 다 그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별장으로 사용한다. 여름방학 2달 3달 동안, 직업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다 거기 가서 친척들 가족들이 다 모여갖고서 그 시골에서 시골 생활을 하거든요. 참 전 특이해요. 그게 우리하고 제가 프랑스에 갔을 때 느끼던 한국과의 차이점이었어요. 우리는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경상도 사람 전부 땅, 집 다 팔고 그거 가지고 서울, 경기도 다 가서 부산이나 뭐 울산 가서 다 이렇게 사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그걸 유지하는지. 옛날 집 막 100년, 200년 된 집 다 별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게 그겁니다. 프랑스 지식인들의 경우, 학자들의 경우에 파리에서는 전부 강의하고 뭐 사무복으로다가 여름철, 그다음에 겨울철, 뭐 연말 연시방학 이런데 방학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땐 거기 내려가서 그냥 골방을 앉아가지고 책을 쓰는 거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그 지식의 그 지성계, 문화계 활성이라는 게 그런 장소와 관련된다면 그런 별장 문화도 관계가 된다. 어떻게 하면 이 광주에서 살던 분들, 광주 지금 뭐 인구 줄어들어가서 145만, 그분들 여기에 살던 분들 다 어디로 가서 여기하고 연고가 어떻게 있습니까? 와도 갈 데가 없어요. 친척들이나 있으면 몰라도. 어떻게 하면 이 광주 주변에 있는 뭐 담양도 좋고 뭐 소세원도 좋고 다 있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개인의 집을 어떻게 조그맣게라도 유지하고 그것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런 게 제가 프랑스 사람들한테 배운 거거든요. 그런 생활의 조그만 그 오아시스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해 갈 수 있을지. 작은 것이 모여가지고 큰 게 되지 않습니까? 그 낙숫물이 떨어져가지고 돌에 떨어지면은 그게 계속 몇 년, 10년, 20년 떨어지면 거기 홈이 패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갑자기 일격에 5, 60년 동안 개발주의에 머물렀던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심성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반이다. 뭐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하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모두를 엮건만은 사람들은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그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 그런 마음을 넘어설 수 있는 거죠. 여유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는 것이죠. 그것이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려는 메시지라고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문화적 전환과 더불어 생태학적 개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 출발은 바로 나부터, 그리고 나다운 삶을 살자, 이렇게 인간다움. 어찌 보면 저희 2022 아시아 문화 포럼 주제와도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지속 가능 발전과 문화. 저희가 범아시아적으로 공론의 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아시아 문화 포럼이 16번째 자리라는 점이 지속 가능 발전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멋진 강의를 해주신, 또 의미 있는 또 걸음을 같이 함께 해주신 정수복 작가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로써 오전 프로그램은 마무리됐습니다. 오후 1시부터 본격적으로 세션들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오후에도 역시 지금처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1시에 뵙겠습니다.
초청자분들은 정보원 옆에 있는 숲 레스토랑의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단 직원분들의 안내에 따라서 함께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